안녕하세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입니다. 데카르트 1596년 3월 31일 브르타뉴 지방 고등법원 평정관인 조아생 데카르트의 셋째 아들로 프랑스 중서부 투렌의 라에이에서 태어나다 1597년 1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외할머니와 유모의 손에 의해 자라나다 1616년 20세 포아티에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은 후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으로 여행의 길을 떠나다 1630년 34세 메르센 신부와 서신 대화를 하면서 진리의 창조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다 케플러가 죽다 1637년 41세 방법서설을 출간하여 당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다 1649년 53세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의 계속된 초청으로 스톡홀름으로 떠나다 도착 직전에 정념론이 암스테르담에서 출간되다 1640년 후반에 대화 단편집인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 탐구를 집필하다 1650년 54세 2월 11일에 스톡홀름에서 폐렴으로 죽다. 출판사는 문예출판사고요. 방법소설은 원래 4편의 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번역한 방법소설은 굴절광학, 기상학 및 기하학에 앞서는 첫 번째 에세이로 뒤에 자연과학적 주제를 탐구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은 데카르트의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책이죠. 그것이 비록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지만 내용은 방법소설과 성찰을 거쳐 철학의 원리에 이르기까지 두루 나타나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자연학뿐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입니다. 책에는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두 번째는 방법서설, 그리고 마지막 주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에서는 10번째 규칙을 읽어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서설에서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언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10번째 규칙입니다. 지성이 명민해지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발견한 것을 고찰하면서 연습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아주 하찮은 인간의 기회들도 두루 살펴야 하는데 특히 순서를 드러내고 상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고백하건대 나는 다른 사람들의 근거들을 경청함으로써가 아니라 직접 스스로의 힘으로 근거들을 발견하는 것에서 가장 큰 지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을 타고났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청년 시절에 학적 탐구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 책을 읽기 전에 나는 우선 혹시 내 타고난 명민성으로 이와 유사한 것을 성취할 수 없는지 모색했으며 또 성급한 독서로 인해 이 순진무구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를 경계했다. 이런 일에 번번이 성공을 거둔 결과 나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 흔히 하듯이 기회보다는 요행에 의지하는 막연하고 맹목적인 탐구를 통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규칙을 오랜 경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이 규칙을 이용해 더 많은 규칙을 착안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와 같은 방법 전체를 부지런히 단뜸없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탐구 방식을 내가 처음부터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정신이 본성상 혼자 힘으로 사물을 탐구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규칙이 지시하고 있는 바는 우리는 당장 어렵고 힘든 대상과 씨름해서는 안 되며 아주 하찮고 단순한 기회들, 특히 순서가 잘 짜여진 기회들을 먼저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물이나 주단을 짜는 공인들의 기술이나 수를 놓거나 자수본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시를 엮는 안악내들의 기회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또 숫자놀이나 산술에 속하는 것 및 이와 유사한 것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 정신은 아주 놀랍게 열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숨겨져 있지 않고 인간의 인식 능력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서로 상이하지만 아주 규칙적인 수많은 순서를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순서를 올바로 관찰하는 데 인간의 명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들은 방법을 갖고 고찰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보다 하찮은 대상에 있어 이 방법은 그 순서가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고안된 것이든 간에 순서의 지속적인 관찰 이외에 다름 아니다. 예컨대 우리가 미지의 기호로 인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떤 작품을 읽으려 한다고 하자. 물론 여기에 어떤 순서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순서를 고안해낸다. 이는 한편으로 사람들이 개별적인 기호나 단어 혹은 문장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선입견을 검토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그것에서 연역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거를 통해 인식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무턱대고 또 기회 없이 이와 같은 것들을 예언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비록 종종 이런 것들을 기회 없이 발견할 수 있고 또 방법보다는 요행에 의해 더 빨리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신의 빛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공허하고 유치한 짓거리에 익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사물의 외면에만 집착하게 할 뿐 그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엄하고 고상한 것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한 심오한 지식이 아니라 그저 혼란된 지식만을 얻는 사람들의 잘못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보다 쉬운 것으로 그렇지만 방법을 갖고 연습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장애물이 없는 잘 알려진 길로 마치 놀이할 때처럼 진리의 심층부로 진입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는 나중에 점점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명제들을 명증적인 원리들로부터 마찬가지로 쉽게 연역해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다른 것에서 연역해내는데 보다 능숙해질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이 자리에서 변증론자들의 모든 규칙이 언급되지 않고 있으면 혹시 놀랄 수도 있겠다. 그런 규칙은 결론을 필연적으로 도출해내는 논증 형식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성이 이 형식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추리를 명증적이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한가로이 있을 때에도 이 형식의 힘으로 확실한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변증론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리는 종종 이런 이음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이음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줄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성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정교한 궤변에도 속지 않음을 그렇지만 궤변론자들은 종종 속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형식들을 우리 목적에 대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고 사물의 진리를 고찰하는 동안 우리 이성이 한가로이 있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며 다음에 보여지듯이 우리 사유를 주의 깊게 해주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보자. 그러므로 이제 저 논증의 기회가 진리 인식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변증론자들이 3단 논법의 진로를 먼저 증명하지 못한다면 참된 것을 도출해내는 어떠한 3단 논법도 그들의 기회로는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변증론자들은 이와 같은 형식을 통해 아무런 새로운 것도 알려주지 못하며 따라서 통상적인 변증론은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것은 종종 기껏해야 이미 알려진 추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개진하는데 기여할 뿐이기 때문에 철학에서 수사학으로
추방되어야 한다. 다음은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용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제4부 형이상학의 토대. 이 나라에서 내가 행한 최초의 성찰들을 독자에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또 거의 일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택한 토대들이 충분히 확고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풍습에 관해서는 아주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의견도 마치 의심할 수 없는 것인 양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오직 진리 탐구에 전념하려고 하므로 앞에서 했던 것과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전적으로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여 버리고 이렇게 한 후에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내 신념 속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우리 감각은 종종 우리를 기만하므로 감각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문제에 있어서조차 추리를 잘못하여 오류 추리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판단하고 전에 증명으로 인정했던 모든 근거를 거짓된 것으로 던져버렸다. 끝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잠들어 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고 이때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 속에 들어온 것 중에서 내 꿈의 환영보다 더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상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고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가당치 않은 억측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주목함으로써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일 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했으며 이때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나는 신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세계도 없으며 내가 있는 장소도 없다고 가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상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다른 것의 진리성을 의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귀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그때까지 상상했던 나머지 다른 것들이 설령 참이라 하더라도 내가 단지 생각하는 것만 중단한다면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알았다. 이로부터 나는 하나의 실체고 그 본질 혹은 본성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며 존재하기 위해 하등의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떠한 물질적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나, 즉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정신은 물체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심지어 물체보다 더 쉽게 인식되고 설령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은 스스로 중단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한 명제가 참되고 확실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방금 참되고 확실한 것을 하나 발견했으므로 이것의 확실성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만일 생각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석하게 알지 못했다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에 있어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확신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것을
일반적 규칙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데는 얼마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도 의심하는 것보다는 인식하는 것이 더 큰 완전성이므로 내 존재는 아주 완전한 것이 아님을 반성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나보다 더 완전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실제로 더 완전한 어떤 본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증적으로 알게 되었다. 외부에 있는 많은 것들, 가령 하늘, 땅, 빛, 열 및 다른 많은 것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아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우월하게 만드는 것을 나는 이 생각들 속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참된 것이라면 내 본성이 어떤 완전성을 갖고 있는 한 내 본성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무로부터 얻었다는 것, 즉 그것은 내 결함 때문에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보다 더 완전한 존재의 관념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 그 관념을 무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다 완전한 것이 덜 완전한 것에서 나오고 또 이것에 의존하는 것은 어떤 것이 무에서 야기된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이므로 나는 그것을 나 자신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념은 실제로 나보다 더 완전하고 나아가 모든 완전성, 이것에 대한 어떤 관념을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본성에 의해 단적으로 말해 신에 의해 내 속에 넣어진 것으로 보아야 했다. 이에 덧붙여 나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완전성들을 알고 있으므로 나만이 현존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의존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부여한 더 완전한 존재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에 비의존적인 것이라면 따라서 내가 완전한 존재를 분유함으로써 갖게 된 약간의 것들을 모두 나 자신에서 얻었다면 마찬가지로 나에게 결여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나머지 것들도 모두 나 자신에서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되면 나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결국 신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완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시했던 추론에 따르면 내 본성에 의해 가능한 신의 본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완전성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었고 또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은 신 안에 없지만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신 안에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심, 동요, 슬픔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나 자신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므로 신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나아가 나는 또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사물의 관념을 많이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꿈을 꾸고 보거나 상상하는 것을 모두 거짓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관념들이 실제로 내 생각 안에 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적 본성이 물질적 본성과 다르다는 것을 나 자신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모든 합성은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의존성은 분명히 일종의 결함이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나는 이 두 본성으로 합성된 것은 신에 있어 완전성일 수 없으며 따라서 신은 합성체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 안에는 어떤 물체나 지성적인 것들 혹은 다른 본성들이 있다면 이것들의 존재는 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 없이는 한순간도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나는 다른 진리들을 찾으려고 먼저 기하학자들이 다루는 대상을 살펴보았다. 나는 이 대상을 하나의 연속체 혹은 길이, 넓이 및 높이나 깊이를 지닌 무한정한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이 공간은 또 다양한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 부분들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온갖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하학자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대상에서 가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기하학적 대상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몇 가지 증명들을 살펴보았다. 이때 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증명에 귀속시키는 저 커다란 확실성은 내가 앞에서 말한 규칙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명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만 근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대상의 현존을 나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은 그 안에 전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삼각형을 상정한다면 당연히 그 세 각의 합은 두 직각과 같아야 하지만 이 세상에 삼각형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은 이 증명 속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내가 완전한 존재의 관념을 다시 고찰해 보았을 때 삼각형의 관념 속에 그 세 각의 합이 두 직각과 같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원의 관념 속에 그 모든 부분이 원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명증적으로 완전한 존재의 관념 속에는 현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따라서 나는 이 완전한 존재인 신이 있다는 것 혹은 현존한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 어떤 기하학적 논증 못지않게 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을 인식하는 것 혹은 정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정신을 감각적 사물보다 위로 끌어올리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또 그들이 상상을 통해서만 사물을 고찰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 상상한다는 것은 물질적 사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유의 한 형태일 뿐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인식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강단 철학자들이 감각 속에 먼저 있지 않았던 것은 지성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근본 명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신의 관념이나 정신의 관념이 결코 감각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신과 정신을 인식하기 위해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기 위해 눈을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시각이 그 대상의 진리성을 우리에게 청각이나 후각보다 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 상상력이나 감각도 오성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진리성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끝으로 내가 제시한 근거들에 의해서 신의 현존과 정신의 현존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들이 아마 더 확실하다고 믿는 다른 모든 것들, 예컨대 신체를 갖고 있다든가 별이나 지구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훨씬 덜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 도덕적 확신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엉뚱한 짓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형이상학적 확실성이 문제될 경우에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다른 신체를 갖고 있고 또 다른 별과 다른 지구를 본다고 상상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하지 않는다 해서 그리 부당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다른 생각보다 가끔 더 생생하고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다른 것들보다 더 거짓된 것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수한 지성의 소유자가 아무리 이에 대해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신의 현존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의심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로 내가 앞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 즉 우리가 아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명제의 진리성조차도 신이 존재 혹은 현존한다는 것, 그가 완전한 존재라는 것,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우리 관념들 혹은 개념들은 명석판명한 것인 한에서 실제적인 것이고 신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래서 참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허위를 내포하고 있는 관념들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뭐를 분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되고 막연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관념들이며, 다시 말해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념은 우리 속에서 혼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나 불완전성이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진리나 완전성이 무로부터 나온다는 것 못지않게 모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 속에 있는 실제적이고 참된 것이 모두 완전하고 무한한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 관념들이 아무리 명석판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참이라는 완전성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과 정신에 대한 인식이 이 규칙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준 다음 이제 우리는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환영들이 깨어 있을 때 갖고 있는 생각들의 진리성을 조금도 의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도 아주 판명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다면 예컨대 어떤 기하학자가 새로운 증명을 발견했다면 그가 그때 잠자고 있다고 해서 그 증명이 참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꿈이 저지르는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꿈이 외적 감각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대상을 나타내는 데 있으므로 꿈의 오류가 외적 관념의 진리성에 대해 의심하게 했더라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런 관념은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을 때에도 종종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황달에 걸린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고 별이나 그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이 실제보다 훨씬 작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깨어있는든지 잠들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우리 이성의 명증성에 의해서만 설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상상력이나 감각의 명증성이 아닌 이성의 명증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우리는 태양을 아주 명석하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크기가 태양의 실제 크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사자의 머리가 사냥의 몸뚱이에 붙어있는 동물을 판명하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키마이아라는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결론지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성은 우리가 이렇게 보거나 상상하는 것이 참이라고 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는 바는 모든 우리의 관념 혹은 개념은 어떤 진리의 토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완전하고 진실된 신이 이런 토대 없이 관념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상상들이 깨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생생하고 또렷한 경우가 가끔 있지만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추리들은 깨어 있을 때 하는 것만큼 명증적이지도 또 완벽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성이 또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들이 모두 참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 참된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꿈속에서보다는 깨어 있을 때 갖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